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정다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청소년 내전증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내전증이라고 하면 영유아기나 소아기 때 발생했던 내전증이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경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처음으로 발작이 청소년기에 시작이 돼서 청소년기의 내전증으로 진단된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 10세에서 한 18세까지 해당되는 연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이들이 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연령에 발생하는 뇌전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청소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도달하게 되면 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전증으로 진단된 청소년들에게는 특히나 더 독특하게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 내전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런 부모 교육에 처음 참석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전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후에는 청소년기에만 독특하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전증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청소년 내전증으로 치료받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질병은 기원전 시기인 상당히 오래전 고대 시기부터 있었던 질병이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치료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지장애라던가 정신과적인 문제질환이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불치병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진단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편견에 낙인의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이 간질이라는 진단명이 지금은 뇌에 이상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증상이라는 뇌전증으로 질병명이 개명된 것은 이미 일반인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보통 발작, 경련, 경기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그 의미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뇌내 피질에 존재하는 뇌신경세포에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과도한 정기적 활동으로 인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행동에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모든 다양한 이상 현상을 우리가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발작 중에서도 근육의 수축을 의미하는 근육의 강한 수축으로 표현되는 운동성 발작을 우리가 경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한의학 용어로 과거에는 이제 경기라는 표현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발작이라고 하면 몸이 상당히 굳거나 떠는 양상의 운동성 경련만이 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운동성 증상은 미약하더라도 환자가 잠깐 동안 의식만 없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어떤 지각 과정에만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발작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발작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서 2번 이상 자발적으로 반복돼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뇌질환을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발작이라는 일회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상태가 뇌전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전증은 전 연령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유병률을 보시면 전체 인구의 1% 정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성 경련이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경련 패턴인데, 이런 열성 경련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혈당 상태에 빠지거나 저나트륨 혈증과 같은 전해질 이상에 의해서도, 또는 요독증과 같은 질환에 의해서도 일시적인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정도의 발작을 경험할 확률은 8 내지 9%까지 상당히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전체 뇌전증의 한 75%가 20세 이전인 이 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뇌전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아 청소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뇌 발달이라던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뇌전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아서 발작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그런 인지장애나 학습 저하 등이 생길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은 원인에 따라서 원인이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증상성 뇌전증과 현재의 진단 기술로서도 그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는 특발성 뇌전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뇌전증이라고 진단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뇌전증의 한 60% 정도는 특발성 뇌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뇌전증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로는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또는 뇌외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히려 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자체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을 아는 증상성 뇌전증이 반드시 예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런 뇌전증은 연령에 따라서 원인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오늘 주로 다루는 이 청소년기 뇌전증의 주요한 원인은 특발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청년기 이후에 성인기나 노년기에서는 뇌졸중이나 뇌외상, 종양, 퇴행성 질환과 같은 증상성 뇌전증이 더 흔합니다. 발작의 정의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대뇌 피질 신경세포가 과흥분돼서 나타나는 발작은 어떤 부위에 과흥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발작, 즉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되고, 이런 발작 증상과 환자의 뇌파 소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뇌전증 발작을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류법은 1981년도 국제뇌전증학회에서 사용한 분류법인데, 물론 이후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류법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분류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소성 발작과 전신성 발작으로 나누는데, 국소성 발작은 말 그대로 뇌의 국소 부위가 과흥분돼서 나타나는 발작이고, 뇌파에서도 국소 부위의 뇌파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전신성 발작은 말 그대로 뇌의 전부, 즉 광범위한 부위가 동시에 양측이 대칭적으로 과흥분돼서 나타나는 발작이고, 전체 뇌파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보시면 이런 대뇌 피질이 존재하는데, 이런 대뇌 피질 중에서 일부 뇌 피질 부위의 신경세포에 이상 신호가 만들어지면 부분 발작이 생길 수 있게 되고, 뇌파에서도 이렇게 부분적인 뇌파의 이상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신 발작은 이 대뇌가 이 양측 대뇌 반구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측 대뇌 반구가 동시에 대칭적으로 과흥분되는 이상 신호가 만들어졌을 때 전신 발작이 나타나게 되고, 뇌파 검사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뇌 전체 영역에서 이상 신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발작은
환자가 의식 소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단순 부분 발작과 복합 부분 발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환자가 의식이 없어야지만 발작이라고 보지 않고 의식은 있지만 이제 어떤 부분적인 뇌의 영역에 따라서 이상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단순 부분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환자가 의식이 소실되는 경우에 우리가 복합 부분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 발작이 점점 뇌의 이상 신호가 전체 뇌로 퍼지는 경우에 2차성인 전신화 발작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전신 발작도 이제 발작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전신성 강직 간대 발작, 결신 발작, 근간대성 발작, 탄력 발작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증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신성 강직 간대 발작이 흔히 일반인들이 우리가 뇌전증 환자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형태의 발작입니다. 즉 갑자기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온 몸에 근육에 수축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통나무처럼 뻣뻣해지는 양상의 강직이 생기게 되고 이런 강직 이후에 근육이 상당히 리드미크하게 떨리는 간대성의 발작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전신성 강직 간대 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발작, 결심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운동성 발작의 증상이 특징적이지 않게 그런 운동성 증상은 없지만 환자가 갑자기 의식만 사라지는 경우에 의식만 없어서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소발작, 결심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간대성 발작은 근육이 갑자기 뇌에서 이상 신호가 생기면 갑자기 수축하게 되는 양상의 발작을 우리가 근간대성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탄력 발작은 근육의 톤이 떨어져서 생기는 발작으로서 이런 발작이 생기면 갑자기 환자가 쓰러지게 되거나 넘어지게 되는 증상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듯 이제 청소년 뇌전증이 청소년의 건강, 즉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양한 문제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환자들의 뇌전증을 유발하는 대뇌 병인 그 자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뇌전증을 일으키는 유발 원인이 뇌의 선천성 뇌기형이거나 어떤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뇌전증성 뇌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련 자체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경련도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서 흔히 약물 불응성 또는 난치성 경련을 보이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 환자들이 발달장애나 인지장애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발작 자체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갑자기 이상 신호가 생기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환자가 발작을 하는 동안 사고의 위험이 증가돼서 발작을 하면서 골절이 생긴다던가 출혈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수영증이 발작을 하게 되면 익사나 사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발작이나 경련은 5분 이내로 짧게 끝나고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발작이나 경련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련 중첩 또는 발작 중첩 상태에 빠지는 상당히 위중한 상태로 빠지는 발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되는 문제는 이런 발작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항경련제의 사용에 의한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뇌전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뇌에서 갑자기 이상 신호가 발생해서 과흥분되는 신호가 발생해서 생기는 게 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경련제는 이런 과도한 과흥분되는 신호를 억제하기 위한 기전으로 사용하다 보면 환자들이 약물에 의해서 졸림이라던가 어지러움과 같은 진정작용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피로감이나 식욕 감소, 위장장애, 손떨림, 탈모, 체중 증가 등 약물마다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 뇌전증 환자들에게서 가장 걱정이 되거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경련이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점일 수 있고 이런 경련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라는 사실 때문에 환자들이 심리적인 부담이나 자신감 상실 또는 사회적 소외 등에 의한 사회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인 상황으로 청소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전증이 있는 청소년은 자존감이나 사회적인 적응 문제나 우울, 강박과 같은 문제를 좀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발작의 유형 중에서도 심한 형태의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의 빈도가 많을수록 또 이런 발작이 잘 조절되지 않을수록 이런 문제들은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의 약물의 수능도, 즉 약을 얼마나 의사의 지시대로 잘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약물의 수능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 환자들에게는 자주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영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보면 환자가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환자의 우울증이나 불안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환자 자신이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뇌전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외래에서 보면 보호자분들이 청소년 환자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업에 빠지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외래에 이제 보호자분만 오셔서 약만 타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환자와 같이 내원하셔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환자를 직접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청소년기 뇌전증은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족 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 외래에서 제가 뇌전증을 진단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환자나 보호자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우리 청소년 환자들은 상당히 담담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보호자분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상당히 예민한 보호자분들은 본인이 이런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 아이들을 너무나 과잉 보호하거나 환자의 독립성 발달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가 특별한 안전조치 없이 운전을 한다던가 상당히 위험한 스포츠를 하다가 경련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운전이나 스포츠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의 학교 생활이나 일반적인 활동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연구들 중에서는 발작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AI 빅데이터를 토대로 우리 몸속의 이 발작을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웨어러블 기계들을 통해서 환자의 발작을 감지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물론 이제 이런 연구들이 실용화가 된다면 환자들이 발작 직전에만 약을 먹는다던가 발작 직전에만 치료를 해서 조절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는 환자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약을 꾸준히 먹어서 항경련 또는 항발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는 것을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약물 복용을 통해서 항발작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발작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청소년기에만 주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몇 가지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기 결신 발작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결신 발작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 소화기 결신 발작 증상과 어느 정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또 청소년기에 보이는 결신 발작 증후군은 약간의 임상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화기 결신 발작 증후군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보통은 6, 7세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발작이고 주로는 결신 발작이 특징적인 발작 형태입니다. 즉 결신 발작은 환자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행동이 딱 멈춰지고 주변에서의 어떤 자극이나 반응이 없어지면서 의식이 없어지는 상태이고 이런 발작이 다시 정상화되면서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오는 발작을 우리가 결신 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결신 발작 횟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서 하루에도 수백 회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발작은 과호흡에 의해서도 증상이 쉽게 유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는 다행히 약물에 대한 치료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약만 꾸준히 잘 먹으면 발작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고 이 소화기 결신 발작 증후군은 보통 사춘기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지능도 대부분 다 정상이고 발작이 잘 조절되면 공부도 잘하는 상당히 양성 증후군에 해당되는 발작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 결신 발작 증후군은 소화기 결신 발작 증후군과 증상은 유사할 수 있는데 주로 나타나는 연령이 12세에서 13세 사이에 흔하게 나타나게 되고 소화기 결신 발작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이 결신 발작, 즉 의식 소실 시간이 좀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고 그 의식 소실이 있는 동안에 가볍게 근간대성 발작이나 탄력 발작이나 아니면 자동증 등을 동반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소화기 결신 발작 증후군에 비해서는 이런 결신 발작 빈도 자체는 덜 자주 나타나서 하루에 한 번도 잘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한 80% 이상의 환자에서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이 더 흔하게 동반될 수 있고 드물게는 이런 결신 발작 전에 먼저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이 나타나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치료는 다른 증후군에 비해서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소화기 결신 발작 증후군보다는 치료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기 근간대성 뇌전증, 근간대성 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전체 뇌전증의 한 4 내지 5% 정도를 차지하는 비교적 흔한 뇌전증 증후군이고 평균적으로 한 15세경, 즉 12세에서 18세 사이에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근간대성 발작은 사지나 몸통이 갑작스럽게 수축을 일으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보통은 양쪽 팔이 움찔거리거나 떨리는 발작이 주증상이고 이렇게 근육이 떨리기 때문에 갑자기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다던가 주로는 이제 잠에서 깨는 기상 직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상 직후에 이제 아이들이 칫솔질을 하다가 칫솔을 갑자기 떨어뜨린다던가 연필로 글을 쓰다가 연필을 떨어뜨린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움찔거리면서 이제 쓰러지는 그런 발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기 근간대성 뇌전증의 원인은 유전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발병 전부터 지능이나 신경학적 검사는 모두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이런 근간대성 발작으로 병원에 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전신강직 간대 발작이 시작되면서 이 전신강직 간대 발작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전신강직 간대 발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자세한 병력을 들어보면 이제 이런 발작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은 좋기 때문에 약물만 잘 복용을 하면 약물 복용 중에는 증상이 없는 상태로 지낼 수가 있지만 약물을 중단하거나 끊게 되면 재발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소화기 결신 발작 증후군처럼 완전히 약을 끊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 조금 오랫동안 성인기 이후에까지 약을 계속 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
물론 약을 먹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약을 먹어도 안 듣는 다른 심한 뇌전증보다는 상당히 치료 반응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잘 먹으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기 근간대성 뇌전증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인자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건데 불규칙한 수면이라던가 기상시간 또는 이제 성인기에 가서 알코올 섭취라던가 아니면 심한 광자극 등에 의해서 이런 근간대성 뇌전증이 좀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생활 태도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이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뇌전증에 대한 분류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이 뇌전증 분류에 따라서 효과가 좋을 수 있는 적절한 약제가 선택이 될 수 있고 약제뿐만 아니라 뭐 수술이나 기타 요법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고 질환의 자연 경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뇌전증에 대한 분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환자들이 뇌전증 증후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뇌전증의 예후는 뇌전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는 일반적인 항경련제 한두 가지만 써도 잘 조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30% 정도의 환자는 조금 더 집중적인 치료라던가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 정도는 그래도 치료에 잘 반응을 하는 경우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한 20% 정도의 환자에서만 아직까지는 약물에 대해서는 또는 다른 치료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뇌전증 치료가 잘 되는 경우는 뇌전증 발병 이전부터 환자가 정상 기능을 가진 경우이거나 항경련제를 사용하고 단시간 내에 경련이 잘 조절되는 경우이거나 뇌파가 정상인 경우이거나 오히려 이 청소년기 환자들처럼 특발성인 뇌전증이거나 아주 어린 나이를 지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뇌전증인 경우에 우리가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는 환자가 뇌전증이 발생하기 전부터 정신지체가 있는 경우이거나 상당히 어린 나이 2세 미만의 소아에서 발병한 경우, 뇌파를 검사를 했을 때 상당히 심한 이상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뇌전증의 원인으로 선천적인 뇌기형이라든가 유전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약물 조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일 수는 있습니다. 뇌전증의 치료는 이런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케톤 생성 식이요법, 호르몬 요법, 수술적인 치료, 미주신경 자극 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뇌전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발작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꾸준하게 약물 복용을 해서 발작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하고 경련 발작이 중첩화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얻어서 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뇌전증 환자에서의 생활 지도의 원칙은 제일 먼저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환자가 수면 부족 상태거나 심한 과로감이 있을 때 이런 뇌전증 발작이 유발 인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교육을 해야 되고 철저한 약물 복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즉 뇌전증 치료는 약물 요법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의사가 아무리 적절한 처방을 하여도 환자가 의사의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약물 복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부작용의 극복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약물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진정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익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의 진정 효과 때문에 약을 끊게 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철저한 약물 복용의 팁으로는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람 기능을 맞춰놓고 꼭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들이 약봉지 하나하나에 약을 먹었는지 시간등을 기입하고 이 복용 일지를 사용해서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도 하루에 2번 약을 챙겨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꼭 아이들을 더블 체크해서 아이들이 먹었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환자들이 약이 떨어져서 갑자기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련이 쉽게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은 미리 여유분을 처방을 받아서 약이 갑자기 떨어져서 중단되지 않도록 그런 상황들을 잘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흔히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흔히 묻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특히나 이 청소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뇌전증 아이들도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학기 초에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여 중인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뇌전증으로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모르고 계시면 아이를 수업을 거부하거나 학습 부진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아이로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충분히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부모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약의 복용을 격려하고 발작 시에는 어떤 안전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해주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흔히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행이나 수련회 가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호자의 보호 관리 감독하에 가는 여행은 괜찮지만 아이들이 혼자 가는 여행에는 주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일단 흥분하게 되고, 또는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여행을 가느라고 약을 못 챙겨가는 경우가 되면 오히려 여행 가서 경련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여분 약을 좀 챙겨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특히나 시럽제제 약을 먹는 경우에는 이 시럽제제가 쏟아져서 약을 못 먹는 아이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시럽제제가 쏟아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여분의 약을 나누어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서 운동이나 스포츠를 시켜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뇌전증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인격 형성이나 사회성을 획득하는 데 스포츠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운동 중에 발작이 일어났을 때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스포츠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영이기 때문에 수영이나 이런 스키, 등반과 같은 스포츠는 가능하면 피하거나 아니면 보호자의 관리 감독하에 시키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과도한 스포츠 활동으로 환자가 신체적으로 너무 과도한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는 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에게 어떤 방법으로 병명을 알려주어야 하는가의 문제일 수 있는데, 외래에서 보면 보호자분들이 오히려 아이가 당황하게 될까 봐 아이를 안 보게 하시거나 아이는 설명할 때 나가 있게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뇌전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장기간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이해도에 맞게 아이에게 병명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히려 이 청소년 아이들은 본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게 되면 혹시 본인이 다른 심각한 질병이 아닐까 오히려 오해를 하게 되고 다른 이상한 정보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해도에 맞게 병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장기 복용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보호자들 앞에서는 약을 먹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귀찮아서 약을 버려버리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약물 요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꾸준한 복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은 사실은 뇌전증 환자들에게 금기시되는 예방접종은 특별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뇌전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은 그래도 피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시키고 있고, 대부분 6개월이나 1년 정도 잘 조절되는 환자들에게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처럼 이 대유행 감염병 시기에는 오히려 예방접종을 맞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환자가 발작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약물 부작용 때문에 학교 생활에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약물 때문에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해서 약물 복용을 거부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약물 자체에 의해서 지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뇌전증이 조절이 안 돼서 떨어지는 지능은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뇌전증 발작을 조절할 목적으로 약물 복용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에서 지능이 정상이고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외고나 영재고, 과학고, 서울대 등 다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 보고 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를 따는 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발작이 없고 뇌파가 정상인 경우에는 운전은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진단서를 토대로 이제 의료 전문가나 교통 전문가가 수시 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판정 여부에 따라서 운전면허 자격은 획득할 수 있고, 운전면허 자격 획득 이후에는 1년마다 수시 적성 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자격을 딸 수는 있지만 운전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뇌전증은 결코 정신병이나 불치병도 아니고 반드시 치유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환자나 의사, 보호자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